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기 다른 멤버로 저희가 항상 모시고 있는데요. 왁자지껄 오늘 임시 사장을 맡은 박 사장이고요. 자, 오늘 단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MI 소장 맡고 계신 우리 강성필 강단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형입니다. 자, 우리 남영희 인천 미추홀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참 우리 그 스코어가 너무 좋았다고 네, 저희 대표님께서 꼭 다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감사합니다. 우리, 네, 남영희 위원장님. 네, 늘 와주신 우리 변당골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근, 네, 거의 개근하고 계시죠? 거의가 아니고 첫 해부터 완전 100% 개근. 다 개근이시죠? 네. 좋습니다. 100%입니다. 대주주. 네. 그리고 우리 많은 정치인들을 품에 품고 계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네, 당골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스픽스의 깔깔이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지금 뭐 우리 이당골님도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계신다는. 다 스픽스의 네네네. 영향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변 대표님께서 여기 실질적 소유주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예, 깔깔이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또 처음 와주신 분은 우리 이상민 당골이 막차적으로 맞습니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네. 소감을 좀 우리 간단하게 우리 만약에 우리 또 예. 우리 윤 통령께서 오셨다면 우리 막자지 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그 왁자지껄은 시끄럽게 떠들고 또 총평을 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좀 아프게 좀 하지 말아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이쪽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러시지 않았어요. 스픽스에 대한 제 평가적으로 남영희 위원장께서 좀 살살해달라는. 네. 막 그냥 화날 뻔했어요.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나네요. 왜 이렇게 비슷하지? 남영희 위원장께서 워낙 또 따끔한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좀 살살해달라는 메시지고 우리 강성민 선생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예. 세 번째. 세 번째 죄송합니다. 그 주변의 평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여기 스픽스 왁자지껄을 통해서 저는 확실한 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저 녀석은 말만 혼난 말을 쓰지 빨간색이 아니냐. 너는 우리랑 안 맞다. 그래서 저는 분명 TMI 소장인데 수박 소장으로 이름 바꿔라. 이런 우등산에서 왔어요. 우등산. 예, 뭐 우등산 수박인데 하여튼 영 불편합니다. 첫 해 때 완전히 수박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약간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난 진짜 내 마음이 그러거든요. 할 말은 해야지. 네. 잘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네. 좀 안 맞나 봐 나. 아니에요. 점점 정체성을 찾아가시려고 생각하고 우리 변희재 단골께서도 사실은 저희 처음에 나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일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그냥 한 방에 확 끝내버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더 안 내려가고 사실은 제가 10kg 감량했는데 한 6kg 더 빼려고 했는데 거긴 더 못 내려가고 10kg 감량 상태에서 유지는 되고 있어요. 유지를 근데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실물 보고 깜짝 놀란 게 체력이 너무 좋고 실물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호남형은 원래 여기 제가 계신데. 나왔던 103kg 뭐 하는 분위기예요 이거? 103kg 때 나타나서 지금 93kg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실제로도 굉장히 호남형이시고 이거 전혀 안 먹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게 저희가 진짜 참 죄송한데 모시는 입장에서 변 대표님 모셨는데 지금까지 음식을 제대로 드시고 가보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시간대 먹으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오프닝 토크로 간단하게 좀 안부를 좀 여쭤봤고,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메인 이슈로 나온 그 주제가 조금은 마음이 아픈 이슈입니다. 많이 아픈 이슈죠. 참사 유가족 분들께서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실제 여당의 국민의힘 입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걸 뭐 극적 타결이라는 표현도 좀 사실 좀 불편해요. 그렇죠. 왜냐면 국회에서 정부 눈치 보고 사실 국정조사 추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질질 끌다가 유가족들 입장이 나오고 나서 급선회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당도 야당도 사람이었다. 그나마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저 진짜 냉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소장님이? 나 차가운 남자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이스 수박이에요. 뭐 역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근데 진짜 간만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와 진짜 슬프더만. 진짜요? 저는 막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막 말하는데 진짜 저는 별 뜻 없이 그냥 틀어놓고 흘다가 앉아서 보고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흘리는데 당연히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는 또
여야가 없을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그 탈을 썼다면 당연히 저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합의가 뭐 극적으로 뭐 됐다고 하는데 전 또 오면서 들어보니까 좀 또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뭐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무슨 말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또 근데 필요해요? 뭐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 뭐 여기에 우리가 뭐 뭐 민주당에 넣어야 되는 거에는 무슨 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뭐 그러고 또 어떻게 대통령실하고의 또 코드가 또 안 맞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지부진한 소강 상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민주당과 그다음에 뭐 정의당이 다 전격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24일 저희 녹화하는 날짜에 통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이것이 또 명분이 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과의 면담을 국민의힘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가 약간 변화하면서 국정조사 절대 불가했다라는 그 상황들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전격 합의안도 나오고 해서 저도 야 진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정치하는 정치 집단이 맞구나 라고 안심을 했는데 어제 민영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아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 20분 정도가 국회에서 농성을 했었거든요. 국정조사 통과시켜라. 근데 이제 그것을 접을 건데 그래도 내가 못 믿겠다. 오늘 밤 더 지나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지난 4월달 기억하시죠? 검수완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안을 본회의 통과시키기 전에 박병석 의장 사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안을 뒤집어 엎었던 그 전력이 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곱게 이 국정조사 합의안을 통과시킬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심 그런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근데 설마가 진짜 사람 잡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고 정부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합의안을 완전히 뒤집었다. 내용이 뭔가 보니까 어제 합의안 내용 중에 보면 그 국정조사 기관들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또 대통령 비서실은 안 된다. 경호처는 안 된다. 이것은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 대신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안보실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했고 나머지는 경찰청, 행안부 그리고 뭐 서울시 관계도 뭐 용산구청 관계되는 부분은 다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검찰청을 빼야 된다. 갑자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내용을 보면 더 웃긴 게 원내대표 합의안인데 국민의힘에 그냥 의원이 이걸 뒤집었다고 해서 이 합의안을 뒤집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윤핵관이에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총에서 누군가가 대독했던 기도 같은 무슨 호위무사 같은 의원도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이름이 명시되고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뭐 전화 받았겠죠. 그분. 아니 그 전화 받았겠죠 누군가한테 왜 그렇게 합의해줬냐 이거 빼야 돼 하는 우리 실권자 누가 있습니까? 대검을 지휘하는 실권자 누구겠어요? 그분.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눈치 살짝 봤다가 이거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느껴지니까 이걸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마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도 유족들을 만났잖아요. 정진석 위원장이 유족 전체 대표하는 거 아니다 그랬지만은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영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마 설명을 해서 포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오케이 했을 텐데 막상 발표가 나버리니까 이제 기관마다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은 그 경호처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근데 그 대신에 대검찰청을 이제 유지시켰는데 대검찰청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혹시 아니면 그 주변 세력이 이건 안 된다.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보다 대검찰청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짓들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걸려들면은 이게 이편 첨사를 넘어서 정말 나쁜 짓 한 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이분은 주로 야밤에 초선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왜냐면 중진한 전화면은 말 대꾸한다고. 그러니까 예의하는 그냥 성운이 만kam되는 초선한테 전화를 때렸겠죠. 그래서 그 초선이 나 어제 전화 받았어. 다 꿇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 대검을 뺀다. 대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절절한 사연과 입장들이 나오고 나서 그 여론을 신경 써서 이 입장 손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놓고 만 하루도 안 돼서 대검 빼라 입장을 바꾼다. 이거는 유가족들이 애시당초 어떤 어떤 국민의힘이 눈치를 보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 아니라는 방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이제 스텝으로서 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막 이런 거 요구를 하고 또 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꼭 전화 와가지고 그거는 그랬네, 이건 어쨌네, 저쨌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주호영 대표가 너무 무르네, 우리 누구였으면 세게 했을 텐데, 뭐 눈치가 없네, 뭐 이게 문제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대표급들이 한다면 하는 거지. 아니 어련히 대표들이 알아서 정치 잘했겠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민주화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초선 의원님들이 아주 막 마음대로 말을 하시고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강 소장님 왜 무등산 수박이었는지 제가 지금 알았네. 이게 지금 그럴 사안입니까? 이게 그래서 참사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요. 그 당연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예정됐다. 저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유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눈물하고 너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 파도는 한번 지나갔다. 하지만 요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예산안 때 한번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진짜 막 국정조사 가면은 뭐 증인 나오니 마니 뭐 자료를 줬니 안 줬니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또 막 딴 데로 가잖아요. 자료를 줬는데 한 장 줬다느냐고 한 장 달랑달랑 또 손 흔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체포동의 해야 된다니 막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막 또 산으로 가고 국정조사 뭐가 문제니 막 그렇게 끌고 가고. 근데 너무 지금은 이게 약속한 것이 너무 지금 파열음이 세다. 근데 그게 기존의 대통령실이 기전에 어떤 정치권하고 좀 다른 이번에 대통령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당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소장님?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요, 경호처하고 대통령실이 더 중요해요. 국정조사에서.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빼라는 요구가 대검찰청은 이 경찰과 다르게 마약만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경찰이 결정해서 부분은 왜 대검찰청을 끼우냐, 별로 개입한 게 없다. 근데 그러면은 개입한 게 별로 없으면은 별로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대충 차량되고 오히려 저 경호처하고 대통령실은 심각한데 그걸 빼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첫째는 대검찰청에 뭔가 국회로 불려나오면 안 될 만한 그러니까 좀 비선 조직이 움직인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생각보다 깊이 깊을 수도 있다. 더 의혹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검찰청 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원래는 사실은 국정조사가요, 이런 거는 합의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 뭐에서 깨지냐면은 증인에서 깨져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천공 문제로 깨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천공 무조건 불러야 되는데 천공 깨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파열음 내고 어차피 야삼당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천공 때 깨려고 미리 지금 이거 선제하는 것도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여기서 항상 사안마다 마무리 코멘트를 하는 대구에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대되네. 나 홍준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륜이 묻어나는 여야 합의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MBC 대응이 인자 적절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제잘거림보다는 경륜이 묻어나는 중후한 원내 전략이 더욱 이런 시점이다. 이래 보고 있어요. 참.
아니 근데 왜 우리 저희 홍 시장께서는 이거 호떡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합의를 그렇다면? 호떡은 뒤집어야죠. 참 자파식으로 진행하고. 아니, 웃을 때는 아니지만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근데 이분 무슨 전략입니까? 왜 이렇게? 원래 늘 숟가락 올리긴 했잖아요. 어제 숟가락을 하루 먼저 올렸구만. 하루 먼저 올렸어요. 해놓고 후회하실 더 봤어야 거. 되는데 아니 민영배 의원처럼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너무 한 발로 빨리 갔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진짜 빨리 가긴 했네요. 자, 우리 변 소장님 말씀이 대검이 심각하게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그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한쪽으로는 굉장히 이게 불쾌해서 이 정부가 무슨 사안 하나하나도 다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성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생각도 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국민 무시가 지나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검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것이 지금 저희가 딱 두 가지 사안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제가 했다가 온갖 그 집중 포화를 맞았던 부분인데 예.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이 할로윈 축제의 그 혼잡 경비 인력들이 배치되지 못했던 부분. 네. 그리고 이것이 원래 기존의 축제 때 늘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들여다보니 마약 수사가 연관된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건 네.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어느 선인가까지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이제 그 수사 단계 이후에 정치적 책임까지를 묻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지금 유가족들의 그 한도 풀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검이 스스로 마약 단속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10월 달 내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지어 당, 정 함께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저희가 다 까먹는 무슨 바보들인 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돼 배제하는 걸 보면 진짜 방귀뀌님이 성내면서 오히려 진짜 제발 저려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꼭 저희는 뺄 수 없다. 형식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고 보더라도 봐요. 원래 용산서에서 한 10명 내외를 배치했다가 갑자기 50명 늘어나 마약 이 단속 경찰관이. 그럼 어디가 시켰냐 이거죠. 어디서 협의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검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처가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 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인데 그 국정조사를 바라는 분들은 유가족 분들이고 유가족들이 입장을 내면서 이 국정조사는 합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여야를 다 떠나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유가족 중심으로 이 참사를 풀어가야 된다. 해법에 대해서 풀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보자고요. 성역 없는 조사. 유가족이 원하는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대검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역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 유가족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또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야죠. 이 지적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또 보면 피해자 가족들도 참여하는 그렇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이 유가족들도 빨리 들어와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난 더 좀 진정성 있고 또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권들이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하긴 한데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그런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자꾸 또 배를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정말 유가족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유가족들을 빨리 하나의 그 공간에서 저는 만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디 언론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딱 소집하게 한다면서요. 근데 또 행안부 장관은 뭐 못한다. 그 자료가 없다. DB가 없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행안부에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유가족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일단 지금 이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로 그럼 뭐 야삼당으로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냥 그대로. 그죠? 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죠. 더 밀리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도 정말 민주당이 그냥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 거에 대해 지쳐 있어요. 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느냐. 지금 저도 이 사안을 놓고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제발 좀 그냥 밀어붙여 달라. 이 요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그쪽 내부의 세력들 간에 무슨 알력이 있든 무슨 뭐 내용이 있든 그냥 저희 쪽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자. 인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무척이 그 지역의 미추홀구을에서는 어떤 그 혹시 지역민들이 어떤 의견 같은 거 주세요? 궁금하긴 하네. 제가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11차 그 국정조사 촉구 범시민 서명 운동을 했는데 저는 한 5일 정도 했거든요. 네. 뭐라고 하세요? 그 한 2가지 정도 제가 이제 그 방향들을 그 경향성을 봤는데 첫 번째는 젊은 대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저희들 그 서명 조사에 참여하는 거,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그리고 냉소적이에요. 찬바람이 정말 쌩쌩 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커뮤니티의 그서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여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커서 정말 이렇게 버림받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40대, 50대, 60대 주부층 이 엄마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 이태원 참사 둘째치고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못 살겠다고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그냥 이름 3글자 써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심을 국민의힘에서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정조사를 뭐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뭐 여당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집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참사 이후에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야 할 문제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일단은 야삼당이 이제 통과시켰을 때 원래부터 야삼당이 통과시켰을 때 여당이 참여 안 했을 때 이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어렵지 않냐 그게 있었는데 이러면은 아예 참여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냥. 그렇죠. 핑계대고. 그리고 아마 분명히 증인 신청할 때 아마 천공 문제로 빠가질 거고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네요. 초반부터. 근데 저는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원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지 마. 우리 안 해도 야당끼리 하라 그래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내대표에 있는 사람은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이 3, 4선 정도 되면은 일단 지역구 여론을 신경을 쓰고 초선들은 일단 공천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지역제도 뛰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일단 지역구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구지만 대구에서 윤석열 지지한다 그래도 야 국정조사 하지 마 이런 여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역구 쪽에서. 근데 이 당의 지금 최대 문제는 비례로 밀고 들어왔던 초선들. 그리고 진짜 좋은 지역구 원래 저 당이 꽂으면 되는 저 송파회 같은 저 배현진 같은 지역구 이쪽 지역구 초선들이 완전히 히틀러 유겐트 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얘들이 다 밀고 가잖아요 이런 분들. 아마 이거 빠진 것도 지금 초선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현 중에는 그런 표현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윤석열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초선들이 왜냐하면 다들 마일리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론상 다음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윤석열 마일리지가 부족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눈도장을 찍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 예전에 저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 수도권에 험지 출신들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저 김용태, 뭐 양평에 있는 험지야. 삐걱하면 떨어지는데 공천 받아야.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다 떨어졌어. 험지에서. 그거 없어. 참패하면서 험지 출신들이 와서 바른 말 해주는데 그게 전멸당하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김용태 의원 같은 거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 그것도 이유가 될 텐데 또 한 가지 검찰의 캐비넷이 정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 저희 지금 민주당 야당 쪽 인사들 많이 나오죠. 많이 걸려요. 하루에 한 명씩 지금 많이 나와. 뭐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국민의힘 쪽에서 보고 있으면서 좀 많이 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야당, 우리 민주당 쪽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정치적인 뭐 그런 이유를 도덕성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랬던 인사들이 조그만 흠결이라도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는데 저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도덕성보다는 이익을 앞세운 뭐 그런 집단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들, 흠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접근하고 있어서 오히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살아 있어야지. 이렇게 정치해보지 않은 대통령한테 저희가 뭐 리얼 뺏긴 것도 너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한번 해주세요. 정치를 살려야죠. 아 여기 캐비넷에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이? 네, 캐비넷 많이 들어가 있네.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훈을 날려주시고. 예, 교훈 한번 일침 날려주세요. 지내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렬아 국민들 얘기를 좀 들어라. 아니 아침 이슬에 들어라. 아침 이슬.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의를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 빵에 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시지 않을까. 아 너무 비싸다 진짜. 아니 병원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성렬아 나 풀어주라. 맨날 연장되는 게 아주 두근두근해요. 뭐 이렇게 그 긴장감을 이렇게 주는 거야 뭐야? 밀당하는 거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MB만 보면은 아 이게 그 뭐랄까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보도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윤 대통령의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지지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이런 보도란 말이에요. 맞아. 아니 근데 MB 때가 오히려 나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분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참사 이후에 이런 대처라든지 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과연 기존에 있었던 전 대통령들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지만 그런 인식조차 없는 거 아니냐. 지지율에 대해서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으로 10%대로 떨어졌다가 어쨌든 그거를 사과하고 철회하면서 50%도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는 사람을 무지개 많이 쳐냈어요. 그때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 때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60%대에서 40%대 중반으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윤석열 때는 왜 지지율 변동이 없냐? 이미 빠질 것 다 빠졌기 때문에 30%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 국제적인 조사를 볼 때 16%대로 보이는데 정말 이 노인들, 영남권 노인들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제가 그럼 변 대표한테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게 원래 이게 이 정권의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자기들의 이제 어떤 총선의 결과를 지금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간판으로는 이거 우리 총선 못 치른다. 요 정도의 지지율은 이미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당이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실 그렇게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율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시켜서 민주당을 와해시켜버리겠다. 그럼 올라갈 거다 언젠가? 안 올라가도 안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적을 없애버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중진들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원래 조경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바른 말 하다가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벌써 언론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하루에 한 꼭지씩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에서 누군가 들어온다, 아니면 외국으로 나간다, 또 누군가는 옆에 뭐 이재명 옆에 있던 7인방 중에 벌써 누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뭐 한편으로 우리 내부에서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벌써 뭐 이재명 당대표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까지 하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을 와해시켜서 이후에 정치 권력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 재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정말 확신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게 대통령 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집단들이 정치를 지금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휘두르는 그 무도함이 저희가 상상한 거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검찰, 경찰 이제 뭐 군까지 다 장악해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 안에 그 어디에도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은 빠져 있어요. 저는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 왕놀이를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역풍을 맞을 거다. 70%의 국민이 정말 이 하루하루 윤석열 치하에서 못 살겠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고 겁나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도 현장 나가보면은 절박해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대통령은 이건 안 보이고 이재명만 처리하면은 민주당 애들 오합지졸이니까 거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윤석열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 국민 개돼지들이 지지할 거다.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되니까 머리에 70%의 정말 윤석열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국민이 있다는 거를 안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백석이 있는 그 정당 안에 그걸 믿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구들이 전부 다 TK 영남하고 PK하고 이제 서울의 강남밖에 없잖아요. 대충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은 그래도 뭐 TK인데 대구가 어디 가겠니 이래서 그나마 좀 PK는 좀 위기감이 있어요. 좀 PK 지지율은. 그래서 PK 쪽 사람들이 좀 조경태 같은 앞장섰다가 뭔 협박을 당했는지 갈 길을 잃어가지고 이 사람 뭔가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이제 캐비넷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털리는 걸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치인이라면? 하겠죠. 송영길 대표 모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치하한 그렇죠. 사건을 굉장히 다시 이례적이죠. 꺼내서 네. 기소를 할 분위기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우리가 말하는 법의 잣대가 지금 제대로 작용되냐고. 송영길 전 대표 거는 좀 저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보통 다 그거 서로 취하고 끝내면 수사 안 하잖아요. 정말 겁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 형, 있었어요? 아, 나 몰랐어. 여기도 가능해요? 나 있었으면 내가 물어봤지.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정말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진 평론가로 데뷔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당할 수 있는지 정말 검찰공화국 정말 무섭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송 전 대표님 근데 원래 외국 나가시려고 이번에 했다고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뭐 만약에 송치가 돼버리면 또 외국 못 나가시겠네. 에어비앤비 전부 취소했습니다. 먹을 것도 잔뜩 준비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다. 전체적 쏘나 진짜 대단하다. ATM이네. 누르면 나오네. 누르면 나와. 이 촛불을 또 끈다고 지금 공공연히 김영민, 안진걸, 변희재 3명을 잡아놓겠다고 떠드는데 제가 그 가짜 박사 1명을 잡은 게 있어요. 가짜 박사? 보수에서 가짜 박사가 잡아놨는데 몽골 가짜 박사를. 네, 가짜 박사 잡아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소했는데 경찰이 당연히 불송치했을 거 아닙니까? 2차례를 불송치했는데 또 다시 잡으라고 3번째 재가수사가 내려왔는데 제가 재가수사를 봤는데 이건 구속영장이야. 재가수사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변희재 잡아넣은 영장이야. 이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반대파 잡는다고 난리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MB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달랐던 거는 그때는 협상을 겨뤄볼 만한 그리고 뭔가 해볼 만한 의석이라도 있었어요. 그 MB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 야당은 몇 석이었냐? 80석이었어요. 그 통합민주당. 그 범보수가 180석이었고 자유선진당 이때 있었고 그때 사과했는데 여기는 의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칼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수사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저는 사실 제가 뭐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수사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범민주당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승리한 쪽에서 패배한 사람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김대중, 이해창 붙었을 때, 뭐 이명박, 정동영 붙었을 때 상대 후보 쪽은 안 건드렸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패배한 쪽만 집중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이 설마 했거든. 그렇죠. 아니 오늘도 설마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도 설마 하다가 이제. 아니 이러면 근데 여야 합의가 이렇게 계속 무용지물화 돼버리면 무슨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믿을 것이며 뭐 어떻게 대화를 하며 어떻게 뭐 협치까지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소통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여야 간에? 대한민국이 뭐 삼권 분립이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근데 지금 사부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언론까지 지금 탄압을 하고 귀 막고 코 막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면 국민들이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 이 정확한 사안에 대한 내용이 무언지를 알 길이 없으면 정말 다 개돼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의 방향으로 몰아가면 자기들이 뭐 제가 볼 때 몇십 년 이 권력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작동을 안 하면 어디서 이 행정부에 그리고 이 사법부에 이런 견제를 하겠어요. 견제를 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 맨날 뭐 나가서 촛불 집회 한다고 해도 이것이 제대로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힘이 또 동력이 더 쌓여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저는 다 좀 깨어나야 된다. 특히나 뭐 탄압받고 있는 언론 MBC만을 보고 그냥 마냥 뭐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좀 다 같이 뜻을 같이 해야 된다. 본인들한테 그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얘기 잠깐 딴 데 봤는데 네네네. 국정조사를 네네네. 뭐 저는 여당 없이라도 우리 야당끼리 쭉 로드맵에 시간 로드맵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그 유가족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래야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정말로 요즘 언론이라든가 특히 유가족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 자기들 자꾸 흩어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변호사님 그거 전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유족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제 유족들이 어떻게 이제 처우를 받았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 그 아들이 왜 저쪽 경기도의 병원에 갔는지를 설명을 못 해주고 그것도 늦게 알려주고 막 전국적으로 흩어놨잖아요. 사실은. 연고가 있는 대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누가 결정했냐 이거야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잡아나가는 단계니까 사실은 겁이 나겠지. 뭐 분명히 공작을 했고. 그러니까 세월호 때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세월호 때도 잘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유경든 그 집행위원장 얘기는 자기는 싸워서 어쨌든 유족들 명단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긴 줬다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 끝까지 없다고 했다가 있는데도 안 주고 끝까지 지금 버틸 때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사실 이제 국조가 나왔는데 지금 국조가 어제 벌어지면요 처음 해야 될 게 국조위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국회 대강당 불러서 유족들 다 와라. 하고 싶으면 다 해라. 그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야 돼요, 국조위원들이. 그리고 뭐 여당 의원들 안 들어간다면 뭐 도리 없죠. 그럼 차라리 그 대통령 경호실하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 경호처가 핵심일 수가 있는데 내가 빼줬잖아. 다시 집어넣고 유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조위 이제 청문회 할 때도 유족들 부르고 해가지고 뭐 밀어붙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덮으려고 완전히 은폐하려고 그냥 처음부터 직접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고 사실은 행안부가 했던 가장 최초의 명령은 희생이라는 말 쓰지 말고 참사란 말 쓰지 말고 사고라고 쓰고 리본 붙이지 말고 위패 붙이지 말고 이건 은폐 대책이란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진짜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죄송한데 민주당한테 좀 화가 났네요. 왜 이제 좋은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약속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삼당이 그냥 가도 그 주도권을 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지금 명분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화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맞아요. 어제 합의는 맞는데. 했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당연하게 국회 정신을 세운 것이고 오늘 이제 파기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오늘 하루 동안은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가는 거예요? 내일 바로 가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유가족들을 모이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변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한 44명의 희생자 수에 맞는 한 70여 분의 유가족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널리 알려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연 다음에 저는 새로운 분향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그 위패와 영정사진이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진짜 분향소를 차려서 국민들도 저도 진짜 제대로 분향하고 싶거든요. 저 그 국가에서 만든데 안 갔어요. 저 당에서도 다 가는 행사에 전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도 미사만 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억눌린 슬픔이 아주 큽니다. 이것을 해소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가족들이 이 국정조사위원들과 함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진짜 뭐 성역이 없어야 되겠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싸워줄 부분들 다 들은 이후에 조사 내용도 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다 다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죠. 민주당의 발표가 그러면 원한 대로 가겠다. 네, 맞습니다. 원한 대로 다시 세게 가겠다. 가면 됩니다. 제발 역풍 걱정. 역풍은 지금 걱정해도 그렇죠. 저는 오고 안 해도 걱정하는 오고. 사람들이 문제야. 왜 역풍을 걱정해 여기서. 아니 걱정 인형을 달고도 살아요. 걱정 인형. 민주당 중에 역풍 걱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민주당 얘기만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쁘지. 국민의힘이 나쁜데 여기서는 쫄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진보 진영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진보 진영 하면은 그 강기가 부연 공중부양하고 진짜 문 열어 하면서 이정현 소리치고 그랬던 게 그 문 부수고 했던 게 옛날에 흘리고 80석 다리 시절, 절고 90석 시절 그때 야성 지금 180석 170 아유 아니 그 몸집만 커지고 야성은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민주당 너무 야단치면 안 되죠. 힘을 주게 응원해 주시죠. 응원해 드리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뭐 더 이상 뭐 이제 이런 밀리면 그때는 저희가 짱돌을 듭시다. 민주당이 못 따라오면요 윤석열 생각처럼 야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혁명이 나버려요. 혁명이. 맞아. 혁명이 나버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비판이 아니야. 내가 촛불 집회 현장 나가보면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혐오와 증오예요. 저도
취재 나가 보니까 실제 그렇고요. 실제 제가 그냥 기사로만 보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 이분들의 그 갖고 있는 그런 분노는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참사 이후에 첫 있었던 촛불 집회를 제가 나가봤는데 나가봐서 이제 취재 차원에서 여쭤보니까 본인도 딸이 있는 어머니인데 하면서 할 말을 잃으셨어요. 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유가족 기자회견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루면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야3당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국정조사하는 원안대로 출발을 하되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은 따라오겠죠? 오든 말든 그냥 가면 근데 따라와야 하는 거겠죠? 문 열고 가면 개문 발차야. 국민의힘이 만약 이 국정조사에 빠진다 그러면 본인들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순간 하게 되죠. 본인들 스스로가 유가족과의 접촉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잠깐 언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시각 이후에 반쪽짜리 국정조사 쓰면 안 돼. 네. 더 이상 쓸 수 없어. 언론은 어떤 언론이든 간에 오늘 이 시점 이후에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쓰는 언론은 잘못된 거야. 근데 안 쓰겠습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안 되라는 말을 쓸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요새 언론 보수 언론들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제가 가슴 아픈 어제 진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지금 기억이 났는데 우리 지역에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어머니셨어요. 주부님이었는데 글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다 알아요. 김건희를 잡아 넣어야지 왜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성함을 세자를 써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지금. 근데 언론에서 뭐 반쪽짜리 그리고 다수 의석의 횡포 뭐 이딴 소리 하는 순간 그 언론의 역할 아니 본인들 나중에 다시 추징금 받을 그 언론사가 될 거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도 못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여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론도 아닙니다. 일종의 양비론 공작에 언론들이 많이 이번에 얽혀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유가족 명단 공개 부분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양비양심론적으로 접근하는 보도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많이 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명단 공개 얘기도 기자회견에서 좀 나오고 유족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실은 그게 명단 공개를 뭐 인권 얘기하면서 뭐 폐륜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떤 무도한 짓으로 얘기를 했지만 참사 이후에 그 외국 사례를 봐도요. 그럼 명단 공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언론이 취재하고 사안을 들어보고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고 하는 작업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뤄가는 문명국가의 행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막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언론이 뭐 명단 공개는 옳았을까? 틀렸나요? 맞았나요?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게 프레임이었어요. 정부가 명단을 공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선거가 아까 말씀대로 세월 같은 경우는 유경근 등등 안산 단원고 유족들이 달라고 해서 결국 정부가 줘서 그 사람들이 언론에 줘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공개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명단 공개하면은 2차 가해를 한다. 근데 법적 조치 의논했죠. 2차 가해를 하는 쪽이 누구 쪽이냐? 한동훈에 줄 서 있는 보수 태극기 변절자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가해도 이제 이 굉장히 고단수가 돼서 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정기자라는 이 보수의 원로 언론인이에요. 기자 출신 언론인인데 이 애들이 부비부비하고 놀다가 그냥 1차원적으로 거리에서 죽은 거다. 왜 국가 책임이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애들을 잘못 키운 유족들은 대국민 사과해라. 여기까지 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그때 제가 진짜 잘못 오해받고 욕먹을까봐 말을 못했던 그 어떤 모 기자의 그 기자 말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영화대 쪽 들어보니까 용궁. 들어보니까 뭐 카더라인데 그 이태원 참사 희생당하신 분들이 스스로가 조금 따뜻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원래 자기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도 그런 어떤 일종의 세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브리핑을 듣고 예를 들어서 그래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그 언론이 또 이 말을 했는데 이 이태원 뒷골목에는 마약 주사기가 넘쳐난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요 보수 변절자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2차, 3차, 4차 가해를 가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왜 체포 안 합니까 그거를? 완전히 모욕이잖아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그것도 놔둬요 그래놓고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그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렇게 수습이 됐던 휴대폰, 그 젊은 청년들의 휴대폰일 거 아니에요. 이걸 포렌식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저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성을 차려야 되는 것이 이것은 정말 천륜을 잃는 일이거든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혹은 또 본인에게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막말들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참사를 당하는 현상, 대한민국 정부가 없던 그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책임자가 사망자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 뭐가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할로윈 축제가 5년 진행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보수 언론이나 보수 농객이 할로윈 축제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수많은 정말 지자체에 있는 수많은 축제 중에 하나에 따지면은 그렇죠. 거기만 뭐 특별하게 퇴폐 향락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하루에 10몇만 명이 몰립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축제였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배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행태를 보면은 크리스마스도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크리스마스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러면 아기 예수한테 대가리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하나 해주시죠,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뭐 적절한 걸로. 뭐라도 해주시고. 아니 예수님 그 검찰 수사 받으셔야겠는데요. 이럴 분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하늘나라 압수수색 합니까? 천당 가야 된다. 이게 배짱이 없다는 게 원래 예전 같으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때 돈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들 다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손 한 분 한 분 잡아주고 그러면서 사실 대권 주자로 그때부터 급부상한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만 노렸습니까? 대수상 주자 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짱도 없고 아무래도 물론 진술만 가지고 증거도 없고 장부도 없고 CCTV도 없는데 당대표를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배짱을 잃어버린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사실은 국민들 다수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인데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손잡아주는 건 둘째치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울면서 그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연락 한 통 없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주호영 더 화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호영 대구 출신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유가족 요구사항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자 추모공간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만들고 위패도 설치하고 따로 만들고 2차 가해 방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벌써 2차 가해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떻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성역 없는 조사는 이제 국정조사 이제 할 거니까 할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네요. 명단 공개보다 영정 위패 없는 분향소가 2차 가해다. 이런 표현을 유가족이 했다면 여야 다 떠나서 유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걸 뭐 더 주저해요. 더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필 오늘 저희 녹화한 날 이제 밤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 국대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거리 응원 하는 데도 있고 다들 이제 월드컵에 젖어서 당분간 살 텐데 월드컵 기간 이전에 이제 유가족 기자회견 공개가 있었던 거는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또 이제 만약에 제가 유가족이라면 이미 관심에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서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이 억울한 죽음이 이미 물러났는데 관심사에서 멀어졌는데 월드컵은 뭐 즐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사안이 또 잊혀질까 이런 어떤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그 월드컵 거리 응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뭐 붉은 악마가 한다 그래도 그걸 붉은 악마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최 없는 거랑 똑같은데 그것도 맞죠. 경찰 특공대 몇천 명 투입한다 그러대? 아니 법과 제도가 없어서 못했다며. 입법에다가 몇천 명 특공대 그 4만 명밖에 안 모이던데 여기 할로윈 데이는 하루에 15만 명 넘게 예측이 분명히 용산서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번 할로윈 데이만 질서 유지 안 했는지 누구 지시로 안 했냐? 천공 지시냐? 이러면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요즘에 또 대검 뺀 이유가 더 애들이 또 요즘 많긴 합니까? 다 1명, 2명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덮고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안 되죠. 이분들이 지금 참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저는 그 유가족 기자회견을
월드컵 경기 개막하는 날 맞춰서 한 것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사실. 왜 그동안 시간도 있었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했냐. 그것도 좀 화가 나고 속이 터졌는데 이란 경기였죠. 우리 이란 선수들이 국가의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그런 최소한의 묵념 정도는 하고 시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바람이고. 하지 말라고 또 시키겠죠, 이제. 하지 말라고 또 누가 전화나 때리겠죠. 손흥민 선수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좀 해주세요. 바쁘니까 카톡 안 하니까 카톡해요? 같은 또래 청년들이 사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가지고 전화해서 추모하면 가만 안 둔다. 또, 그런 걸 또 잘해요. 제가 그 이대남으로서 이대남으로서 하나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소극적인 모습 비판하면서 네네네. 저는 참머리에 숨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그거는 고백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지금은 이미 숨었는데? 가림막기에 숨었고 참모지에 숨었고 국정조사지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신이죠, 배신. 이제 그렇게 자랑하던 도어스태핑도 이제 스토핑이 됐습니다. 핑계대고 안 도스토핑.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을 핑계대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안 해버렸거든요. 네. 정례 브리핑도 없는데 도어스태핑도 안 해. 끝난 거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대변인 자리가 공석이니까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올리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 이재명 부대변인이 국회 반장까지 했었고 나이가 저 74년 동갑이에요, 저랑. 뭐 친구처럼 잘 지냈던 친구인데 충분히 능력이 되고 자격되거든요. 근데 대변인 올리면 되는데 그 이재명 야당 대표랑 이름이 똑같다는 핑계 대고 계속 부대변인으로 지금 놓고 있어요. 이름도 똑같고 또 변대총장하고 친하고 한 친구는 안 되고. 저는 그냥 가끔 술 한잔 마신 사이인데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 굉장히 성실하고 선량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 부대변인 들어가서 그 MBC 관련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정말 내가 아는 이재명이 맞나. MBC를 비판하는 이 브리핑이 완전 틀린 말을 하고 있거든.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나 친구로서 좀 그냥 빨리 사표 쓰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생 공부를 다시 하는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채널A는 기조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아일보는 살짝 발을 많이 빼는 바뀌었죠. 듯하게 보였고 국정조사 합의하는 그 직전 날 조수진 의원이 동아일보 출신이죠. 조수진 의원이 합의할 것처럼 얘기들도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거 보면 약간 변화의 흐름이 보여서 대변인은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빨리 나와 그만 줘야 돼.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 얘기는 요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얼마 전부터 그 MBC 이기주 기자랑 이기정 그 비서관이랑 싸웠던 그날 거의 뭐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뭐 미끄러졌다라고 했나 뭐 넘어졌다고 했나 뭐 이제 봤어요 영상.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저는 넘어질 뻔했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 6개월의 정치를 굳이 표현하자면 경로의 정치. 화가 나면 다 뒤집어. 화가 나면 하지 마. 화가 나면 안 해. 이래 버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끝나고 이기정이 내 뒤통수에 질문을 했는데 이정 그 질문을 떠나서 가다가 진짜 미끄러지면은 뭐 앞에 뭐 예를 들면 비서관들도 있고 뭐 경호원들도 있는데 자기가 쪽팔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마. 이래버릴 가능성은 없을까? 없습니까 대통령님? 앵그리. 네.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앞구르기를 해서 지나가지고 빠르게 가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이따 슬리퍼 신었어? 참 이거 이러시 않았을까? 그 영상 있더라고 이렇게 또. 팬더예요, 팬더? 팬더 뭐예요?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을 이렇게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거기 구조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단상같이 생긴 곳에 엘리베이터 입구가 약간 한 계단 아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약간 제 느낌을. 위험하네. 그래요. 그래서 요 벽 뒤로 가다가 이렇게 등이 확 보였어요. 그래서 그 뒷날은 저희가 지금 얼굴을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진 건지 아닌 건지는 확인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넘어질 뻔한 건 정확한 거 같아요. 그건 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구르기 하셨다라는 게 약간 설득이 되고. 영어로 덤블링? 이거 보세요.
슬리퍼 하나만 사주세요. 미끄러지려고 그러네. 예. 바지를 맨날 거꾸로 입고 다니니까 어디서 안 넘어지겠어요, 이거. 아니,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쪽이나 왼쪽 무릎을 압수수색하면 일단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뭐 충분한 얘기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용산에서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뒤집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야3당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게 가면 또 국민의힘도 따라올 것이고 또 진실 규명도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무튼 오늘 출연해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